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군사 차량이 세계 전장의 지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주력 전차, 즉 MBT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군대에서 약 160종의 주력 전차 MBT 모델 2 개발되었고 그중 140종 이상 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최소 11종의 차세대 모델 이 현재 개발 중입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전투에서 파괴되었으며 특히 1차와 2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고 또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장갑, 화력, 그리고 전반적인 생존성이 쓸모없게 되어 구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 전차는 지금까지 없던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분쟁보다도 더 다양한 종류의 전차들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차부터 80년 전 그 전쟁에서 사용된 유물 같은 전차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차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어떤 전차가 매우 비싼 실패작으로 드러났을까요?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인 다양한 주력 전차 MBT들이 어떻게 활약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차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어떤 전차가 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사용한 다양한 전차들과 그 성과를 살펴보기 전에 전차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의 효율성은 단순히 몇 대가 피격당했는지나 장갑이 얼마나 두꺼운지 같은 간단한 통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차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를 더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얻으려면 전투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술적 맥락, 생산 및 물류, 그리고 기술적 진화까지 통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전투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계는 격파 비율, 소모율, 그리고 임무 성공률입니다. 다시 말해 전차가 발사한 포탄 수에 비해 성공적으로 명중시킨 표적의 수, 발생한 손실의 수, 그리고 전차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더라도 성공적인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차 임무의 전술적 맥락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차는 상황에 따라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무방비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전차 효율성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어 중인 독일의 판터 전차는 공격 중인 영국 셔먼 전차보다 1.1배 더 효과적이었지만 방어 중인 셔먼 전차는 방어 중인 판터 전차보다 8.4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먼저 발포한 쪽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방어자가 먼저 발포할 수 있었을 때 공격자는 방어자보다 4.3배 더 많은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먼저 발포했을 때는 상황이 뒤바뀌어 방어자가 공격자보다 3.6배 더 많은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전차는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드뭅니다. 전차는 보통 보병이 도보로 이동하거나 장갑차, 보병 전투 차량과 함께 운영되며 때로는 포병이나 공중 지원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차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이러한 합동작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차가 보병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뚫는 돌격용으로 사용되어 손상을 입었지만 보병이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면, 특히 전차를 회수할 수 있다면 전차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곧 보시겠지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차의 성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전차는 본래 설계된 공격 임무에서는 꽤 형편없는 성과를 보였지만 일부 전차는 개조된 특수 방어 및 지원 임무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생산량, 승무원 훈련, 정비 능력, 연료 및 예비 부품의 가용성과 같은 물류 및 전략적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교리의 통합 역시 특정 전차의 효율성을 다른 전차들과 비교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차를 잃었을 때 대체 전차를 만드는데 1년과 수억 달러가 드는 상황과 대량 생산 라인이 가동되어 저렴하고 빠르게 전차를 생산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보여주었듯이 전차를 대량 생산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전반적인 효율성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기준에서 독일 판처 전차가 소련의 T-34와 당시 대부분의 연합군 전차보다 우수했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전쟁 동안 연합군 전차는 독일 전차 한 대당 대략 4대가 손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특히 소련과 미국은 독일보다 약 5대 1의 비율로 더 많은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등한 소련의 T-34 전차들이 승리하며 베를린에 진입했습니다. 승무원 훈련 혹은 훈련 부족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차가 승무원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조작법을 익히지 못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면 그 전차가 전장에서 불타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이유를 전차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특정 분쟁에서 전차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실제 교전 분석, 즉 격파 비율, 손실, 성공적인 임무 참여 등의 실제 데이터와 전차 사용 맥락을 결합해 평가해야 합니다. 즉 역할에서 효과적이었는지, 손실을 얼마나 쉽게 수리 대체할 수 있는지, 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손실 수만을 세는 것과 같은 단편적인 기술적 비교는 이야기의 일부만을 전달할 뿐이며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주력 전차 MBT의 성능을 평가할 때의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격렬한 분쟁 한가운데에서는 예상할 수 있듯이 전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정보는 기밀이거나 전쟁의 안개로 어느 정도 가려져 있거나 노골적인 선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밀리터리 쇼가 등장하는 겁니다. 혼란을 뚫고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진짜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재 세계대전에서 전차와 다양한 무기들의 효율성을 다룬 여러 상세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데이터는 이미 오랫동안 공개되어 대중과 학계의 검증을 받아왔죠.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흑토의 흙먼지가 마침내 가라앉으면 우리도 같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전투에 투입된 다양한 전차들의 실질적인 격파 비율에 대해 양측 모두 의미 있는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참여한 임무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훈련, 정비의 용이성, 수리 가능성 같은 다른 요소들을 평가할 때는 실제로 일화적인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공식 보고서, OSINT, 영상 자료를 통해 전차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취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되거나 파괴된 전차의 수처럼 비교적 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때조차도 그런 데이터들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입니다. 그러니 이 자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봅시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전차와 대부분의 다른 군사 장비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이 되는 것은 오직 그 규모뿐입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이후 전차일만 1654대, 와 장갑 전투 차량 24,013대를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총 35,667대의 장갑 전투 차량입니다. 하지만 독립 웹사이트 오릭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비 손실에 대해 가장 널리 인용되는 출처인 SPU 엔코프는 러시아의 장갑 전투 차량 손실이 총 13,887대라고 확인했으며 이 중 전차는 4,308대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수치 간의 약 3배 차이는 오릭스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했거나 총참모부가 수치를 부풀렸거나 또는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오릭스의 방법론은 지리적으로 위치가 확인된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는 최저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배나 더 낮은 수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수치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총 27,620대의 전차 및 기타 장갑 전투 차량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전차가 몇 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전차와 장갑 차량을 보유한 채 전쟁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릭스는 총 5,596대만 확인했으며 이는 러시아 국방부 수치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중 1,371대가 전차입니다. 오릭스와 유사한 시각적 확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러시아 웹사이트 로스트 아머는 오릭스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가 잃은 전차를 1,378대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 우크라이나는 최대 1,000대의 전차가 작동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추가로 최대 1,500대가 다양한 고장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개조한 소련 시절의 T-64BB였으며 여기에 기존의 T-72와 T-80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외국 파트너들로부터 최소 777대 주력 전차 MBT,
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130대의 독일제 러파르트 2 전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A4형이지만 더 새롭고 견고한 A6형도 최소 18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대의 스웨덴제 스트리즈반 122 러파르트 2 개조형, 약 60대의 폴란드제 PT91 트바르디 대폭 개조된 T72, 14대의 영국제 챌린저, 이 76대의 미국제 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에서 제공한 M1A1 에이브럼스, 다양한 종류의 T72 전차 458대, 그리고 슬로베니아에서 제공한 M55S 28대, 구형 T55의 업그레이드 버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약 3,300대의 현역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약 2,478대가 저장고에 있었으나 그중 상당수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역 전차들은 주로 소련 시절의 T-76을 현대화한 변형 모델들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T-80과 더 현대적인 T-90 주로 새로운 T-72, B-3, T-80, BVM, T-90M가 있습니다. 보관 야적장에는 오래되고 녹슬었으며 개조되지 않은 T-72와 T-80이 쌓여 있었고 T-62, T-64 같은 구형 모델들과 2차 세계대전 시절에 T-54, T-55도 수천 대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계산만 해도 전쟁 이후 많은 장비가 예상치 못하게 창고에서 나오거나 부품 분해에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시작 시 3,300대의 탱크를 보유했으나 그보다 1,000대나 더 많은 손실을 입고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충분한 탱크가 남아있다면 그 추가 탱크는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일 것입니다. 수리 및 신규 생산 탱크는 일부만 충당합니다. 그래서 저장고에서 수천 대의 오래된 탱크들이 꺼내져 나왔고 일부는 궤도식 빈티지 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80년 만에 전선에 집결한 가장 다양한 종류의 탱크들에 합류했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포탑이 날아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탱크들 중 많은 것들은 동급 또는 유사한 수준의 적과 실제 전투를 경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모든 탱크들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감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신, 그리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무인 공격의 위협이 도사리는 치열한 21세기 전쟁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모든 탱크들은 예외 없이 전통적인 주력 전차의 역할에서 실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들 중 어느 것도 전장에서 지배적인 힘이 되거나 기동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차가 전장을 지배하지 못해서입니다. 드론이,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포병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드론이 이렇게 지배적인 요소가 되기 전에는 러시아가 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전차와 보병 수송 장갑차의 대열이 공군의 엄호 아래 앞으로 진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고 방역을 시작해 하르키우 지역과 헤르손 주 드니프로강서 안에서 잃었던 영토를 되찾는 데는 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까지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의 약 4분의 3과 인접한 자포리자주, 그리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넓은 지역을 추가로 잃었고 사실상 크림반도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징역은 전쟁 중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면에서 가장 성공적이었지만 러시아는 최전방 전차 1,000대 이상을 잃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비싸고 현대화됐다는 전차들도 구식 소련제 지뢰, 포병, 그리고 어깨에 메고 쏘는 대전차 미사일에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합니다. 드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그 숫자만 본다면 러시아의 세 가지 최전방 전차 모델 모두 쓸모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략적으로 1,000대 넘는 전차를 잃은 것이 그만큼 중요한 영토를 얻는 데 가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의 초기 침공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전체 전차 전력의 거의 비슷한 비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전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많은 영토를 차지한 것을 보면 이것이 재앙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는 그 전차들을 잃은 것이 징역을 멈추기 위한 작은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각 전차들이 공격과 방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격파 비율이나 개별 전투 결과에 대한 더 깊은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차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릭스와 달리 장비 손실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인정하건대 제한적인 로스트 아머 데이터로 판단해 볼 때 우크라이나 역시 하르키우 방역에서 전차를 선봉으로 사용했습니다.
공세를 펼쳤던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차들도 방어할 때보다 공격할 때 더 높은 손실률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2차 세계대전의 데이터와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번 작전의 성공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자국에서 개발해 많이 수출한 T-64BB 전차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방 전차, 특히 크게 주목받은 러파르트 2와 M1A1 에이브람스의 도입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로 여겼습니다. 이 전차들은 러시아의 고물 전차들보다 훨씬 우수해서 우크라이나의 방역을 선두에서 이끌며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결국 크림반도를 탈환할 것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2023년 남부 우크라이나의 수로비킨 방어선에서 지뢰밭, 대전차 요새, 그리고 포병 및 드론 폭격 속에서 그 기대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역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대규모 우크라이나 기갑부대는 결국 세계의 방어선 중 첫 번째 방어선조차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러파르트와 에이브럼스 전차 승무원들은 진흙 속에 전차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 후 드론이 전장을 장악했고 전차전의 양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리 장갑이 두껍고 광학 장비가 첨단이며 차체가 반동을 잘 흡수하고 포가 아무리 정확해도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들은 값싸고 거친 FPV 드론에 모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차들은 모두 어디에나 있는 감시 드론에 쉽게 포착되어 이 드론들이 근처에 FPV 드론 조종사나 포병 또는 채공 탄약 운용자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몇 분 안에 표적으로 삼게 만듭니다. 일부 전차는 더 우수한 장갑 덕분에 무력화되기까지 더 많은 타격을 견딜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모두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어떤 전차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무 전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측의 어떤 전차도 전쟁의 승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차들은 새로운 전장 요구에 맞춰 진화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운용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압도적인 전력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역할에서는 여전히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요즘 양측의 거의 모든 전차 모델은 드론 방어층 아래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전차 조종사들이 FPV 드론이 폭발물을 떨어뜨리거나 위에서 가미카제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차 위에 금속 장치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프 케이지라고 조롱받았던 이 장치들은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비싸고 기괴하게 생긴 드론 방어층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차들은 예전의 유선형보다 매드맥스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포탑은 여러 겹의 철망, 지뢰 제거 장치, 그리고 탱크의 지붕과 차체의 다양한 각도로 용접된 뒤틀린 금속 조각들 뒤에서 겨우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장치는 드론이 노리는 노출된 부분을 가리고 공격하는 드론이 탱크 장갑에서 더 멀리서 폭발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조는 처음에는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경우에 따라 한 대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까지 러시아는 새로 생산되거나 개조된 타이 90M, 타이 72, B3, 타이 80, B, VM 전차 모두에 이른바 고슴도치 장갑을 전면적으로 장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도 자국 소련 및 서방 전차에 이런 장갑을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양측이 운용하는 모든 전차의 생존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양측의 손상 파괴된 전차 영상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고슴도치 장갑이 전차를 무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차를 멈추려면 더 많은 타격이 필요해져 구식 T-54와 T-55도 더 효과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차 수가 점점 줄어들고 드론이 주요 전장 공격 무기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남아있는 전차를 더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병이 전차의 지원을 받아 적의 진지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이른바 인해 전술은 이제 거의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대신 2025년 여름 이후로 양측 모두 드론의 지원을 받으며 보병 소규모 부대가 도보, 오토바이 또는 픽업 트럭을 이용해 침투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공격은 소규모 대열로 이루어지며 전차가 공성퇴처럼 사용되어 보병 수송 차량이 그 뒤를 따라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차는 임무 도중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병이 결국 임무를 완수하고 손상된 전차는 회수되어 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임무가 실패해 전차가 파괴되거나 적에게 포획되면 이는 전차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임무가 성공한다면 실제로 그런지 여부는 훨씬 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작전의 성공률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없다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측 모두 전차를 돌격을 이끄는 용도보다는 화력 지원과 방어 역할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전선 바로 뒤에서 엄폐된 채 대기하며 상공의 감시 드론이 제공하는 전방 및 후방 근처의 표적을 타격하는 일종의 고정밀 자주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방어적으로 운용되는 전차들의 소모율은 돌격에 투입되는 전차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역시 교전비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차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히 우크라이나 운용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챌린저 2 전차는 수가 너무 적고 전면 돌격에는 너무 무거웠지만 이런 화력 지원과 저격 역할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트바르디 전차 37대 중 12대가 명중당한 낮은 손실률을 보면 소개된 모든 전차 중에서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차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서방 전차들의 손실률이 러시아 전차 전체의 손실률보다 훨씬 낮긴 하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서방 전차들이 더 생존력이 높거나 효과적이어서인지 아니면 파괴될 위험이 적은 방식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차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방공 시스템, 포탄, 무인 장비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전차에 대한 요청이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추측이 맞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전차가 중요한 요소로 보이며 전쟁 중에 신형 T-90 전차와 개조된 구형 전차의 생산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로스텍 국영기업 무기 클러스터의 산업 이사인 베크환 오즈도예프가 최근 국영 뉴스통신사 타스에 밝힌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투는 전차가 여전히 독립적인 전력임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다양한 전차 모델이 겉보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앞으로 10년 동안 특히 T-90M 전차의 생산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차 생산과 개조에서 나토 전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챌린저 3과 에이브럼스 X와 같은 차세대 서방 전차들이 생산에 들어가면 이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엄청난 전차 손실 수치를 보면 전차에 대한 이런 증가된 집중이 어떻게 타당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움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듯 전차 효율성도 각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전차 전쟁과 군사 뉴스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